먼저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강의할 내용은 영양소의 기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양소 하면은 굉장히 친근하겠지만 제가 저희 과에서, 저희 전공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과에 대해서, 저희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과학부에는 식품영양학 전공, 식품공학 전공이 있고요. 식품영양학 전공을 여러분들이 막연히 식품영양학 전공하면 뭐 어떤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건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교과목을 다루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식품영양학 전공에서는 단체 급식의 이해 및 수행 능력,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건강한 식문화 선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 또는 외식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가르치시고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 영양 관리 능력. 그래서 이제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영양을 판정, 그런 교과목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양 교육 및 상담 능력.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도와주는 영양 교육 및 상담 수행 능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식품 성분 이해와 분석 능력, 우리가 식품에 어떤 성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건강기능성 식품의 어떤 무슨 추출물에 어떤 성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물리화학적 성질, 특히나 이제 식품 가공 조리 중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독성 물질 분석 기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강의를 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미생물 이해 및 처리 능력.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관련해서 물론 식중독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식중독, 다양한 환경 미생물 이런 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장내 세균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양소 대사와 질병과의 상관관계 이해 능력에 대해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식품 유래 영양 성분 특성화 연구 능력. 그래서 식품 유래 영양 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특성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 생리활성,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질병의 예방 치료에 관련한 생리학적 작용에 관한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수업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하시다면은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든지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선배들, 식품영양학 전공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은 사실 특정하게 이렇게 한정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과에 들어와서 본인이 진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영양사가 있지만 영양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 기업, 스포츠, 공공기관 등, 그리고 다양한 국가연구소, 제약회사, 기업체, 연구원, 물론 교수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공무원, 식약처, 보건복지부, 위생 관련 공무원, 그리고 급식, 외식 경영, 마케팅 관련 산업체, 다양한 식품회사, 그리고 요즘은 창업도 많이 하고 있죠. 식품 개발이나 온라인 마켓,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진로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진로의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어떤 직종이라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과 소개를 끝내고 제가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연구는 사실은 뭐 다른 교수님들, 저희 과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분야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가 뭐 식용 전공을 대표하는 연구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미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관련 연구는 간략하게 3가지를 소개하자면은 제가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고지방식이는 피부에도 나쁠까?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 비타민C의 새로운 기능, 그리고 해양오염 유발 해조류의 고부가 치아 연구,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지방식이는 피부에 나쁠까? 여러분, 고지방식이는 뭐 워낙 요즘 문제가 많이 돼 왔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맛있거든요. 근데 고지방식이 하면은 정말 맛있지만 비만 유발,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유발, 정말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피부에도 나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냐면은, 여러분 뭐 TV 프로그램 요즘 먹방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로 대식가들 많이 나오고 살이 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굉장히 탄력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피부가 좋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피부도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이어트가 지나치면은 급격한 노안을 부른다 이런 뉴스 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쇼프로 보면은 연예인들이 갑자기 몸짱은 됐지만 얼굴살이 확 빠지면서 되게 노안이 됐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몸짱은 되지만 살이 빠지면은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는 그러면 고지방식이 뭐인지로 피부 연구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뭐 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 쥐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게 고지방식이 하이팻 다이어트를 이렇게 먹이니까 한 5개월 먹이니까 엄청나게 저지방식에 비해서 뚱뚱해졌죠.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고지혈증에 웬만한 대사질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피부에도 나쁠까? 이 생각으로 이 피부 조직을 제모를 한 다음에 피부 조직을 떼가지고 안에 어떤 유전자의 변화가 있는지를 RNA 시퀀싱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빅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죠. 분석을 해본 거죠. 그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언급하기 전에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되면은 여러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러분 그 쥐의 피부 조직입니다. 사람도 이제 이렇게 피부 조직이 위에가 표피층, 아래가 진피층 이렇게 되는데 저지방 시기에 비해서 여러분 고지방 시기에 비만된 마우스는 피부도 비만이 되었죠. 지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방 조직 하면은 뭐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죠. 근데 이 지방은 피부 안에 있는 지방입니다. 역시 고지방 시기를 먹이니까 피부 안에도 이렇게 뚱뚱 이렇게 비만처럼 지방 조직이 지방 세포가 많이 생성되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 조직의 신호 전달 체계는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안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 패턴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유전자 이름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색깔 변화로 나타내어졌어요. 그래서 저지방 식이 그룹에서 이 그 수천 개의 유전자 패턴이 이런 색깔을 나타냈다면은 고지방 식이를 주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죠.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패턴이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발현이 변하면 결국은 여러분 특징도 변하게 되겠죠. 어떤 유전자들이 막 발현이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비만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뭐 심혈관계 질환이 되고 아니면 또 근육이 건강하게 되고 모든 그런 여러분들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그 단백질 신호 전달 또는 뭐 RNA, mRNA 신호 전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패턴이 너무 뚜렷하게 변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떤 것들이 많이 변했냐,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징그러운 그림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끄여져 있는 게 이 피부 조직 안에서의 대사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아미노산 대사 과정, 뭐 글루코스 대사 과정, 뭐 특정 영양소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변한 부분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 부분이 너무 특징적으로 변해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피부 조직 안에서 고지방 식이를 먹였을 때 지방산 대사 과정이 가장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많이 변했나? 여기서는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지방산이 합성되고 어떤 지방산은 분해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예측이에요. 이걸로 뭐 확실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은 고지방 식이를 먹이면은 얘네들의 피부 조직에는 어떤 지방산은 많이 생기고 어떤 지방산은 감소되고 이런 지방의 재배치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는 고지방 식이에 의해서 어떤 신호 전달 체계가 또 감소되었나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자세히 알 필요 없지만 요렇게 색깔이 보라색으로 된 게 엄청나게 이 유전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특징적으로 이런 거죠. 얘가 뭐냐? 여러분, 멜라닌 생성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감소했다고 나타났어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고지방식이 먹으면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나? 이걸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 재배치, 근데 멜라닌이 또 이렇게 감소하는 신호 전달.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진행해 본 거는 특정 지방산이 멜라닌 생성을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피부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산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를 얼마나 저해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특정한 지방산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멜라닌 세포 생성하는 세포 멜라노사이트에서 호르몬을 처리하면 시꺼멓진 않지만 색깔이 약간 진하게 멜라닌이 생성되는데, 지방산을 처리를 하니까, 이거는 뭐 토코사 트리에노익 액시드를 처리하니까 하얗게 되죠. 또 다른 지방산들을 처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멜라닌이 생성됐던 것들이 이렇게 하얗게 되고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직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저희 방 학생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정 지방산들이 미백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얘네들 화장품 적용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상용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전공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게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상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얼마 전에 은퇴하셨지만 그 교수님이 해조류 연구를 해서 실제로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고 뭐
웬만한 그 사이트 온라인 매체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반응이 더 좋아가지고 이제 해외 미국이나 호주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수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화장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교과목에서 배웠고 그거를 실험으로 응용을 했던 것들이 상용화까지 실제로 다시 우리 실생활로 되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제품까지 이런 연구,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지방 조직에서의 비타민 C의 새로운 역할. 비타민 C는 참 지겹습니다. 저도 지겹고요. 왜냐하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먹고, 근데 왜 먹냐? 질문을 해봤을 때 몸에 좋아서, 피부에 좋아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항산화 효과 뛰어나서. 근데 과연 그거밖에 없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만 환자 현황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비만이 되면은 너무 다양한 질환, 대부분이 대사질환, 심지어 암 포함해서 너무 많은 질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우리가 체중을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체중의 변화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가 얼마나 먹었냐 아니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냐 이 두 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이 먹었으면 살이 찌는 거고 적게 먹고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았다면 살이 빠지는 거고 딱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은 그래서 이제 이거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비만과 싸우려면은 적게 먹든지 아니면 운동하든지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하지만 잘 안 되죠.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만 연구 중에 최근 나온 컨셉이 지방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물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태워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체내에서 열 발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체내에서 지방을 태워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데 가면은 열이 나잖아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지방을 이렇게 연소시켜 가지고 열로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방을 태우고 건강을 얻자. 갑자기 비타민 C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비타민 C가 흥미롭게도 휴먼 스터디에서 비타민 C를 엄청 고용량을 줘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체온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도 비만 환자의 약 35%에서 45%가 비타민 C 결핍이라는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세운 가설은 그러면 비타민 C가 어떤 열 발생을 조절해서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친구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건데 열 발생을 그러면 유도하는 조건에서 비타민 C 농도가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타민 C가 열을 발생시켜서 체내 에너지 소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면은 마우스를 추운 온도에 노출시키면은 혈중의 비타민 C 농도가 변할 것 같아서 어느 조직으로 가냐? 요걸 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자세한 데이터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 마우스를 실온 한 24도 정도의 실온에 놔둔 거랑 추운 온도, 냉장 온도 한 6도에 놔둔 거랑 그렇게 놔둔 후 물론 이제 마우스 실험은 다 이렇게 연구윤리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혈중의 비타민 C 농도는 추운 온도가 놔두니까 감소해 버렸어요. 근데 그 비타민 C가 재밌는 거는 갈색 지방. 여러분 갈색 지방은 열 발생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방에서는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피하 지방. 이 피하 지방은 흰색 지방이지만 역시 열 발생을 할 수 있는 지방인데
여기 있어도 비타민 C가 증가했어요. 하지만 쥐에서는 비타민 C를 이제 합성하는 메인 기관인 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추가 연구는 필요하지만 혹시 추운 온도가 되면은 비타민 C가 요 조직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조직이 하는 역할이 대표적인 거는 열 발생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했고, 근데 혈중에서 얘네들이 돌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혈중에 비타민C 농도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진행한 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열 발생을 담당하는 거는 지방 조직이니까 지방 조직에서 열 발생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하다면은 얘네도 특정한 조건에서는 지방 조직도 세포도 비타민C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실험을 또 한번 진행해 봤어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를 마찬가지로 추운 온도에 노출시켜 버렸어요. 자, 원래는 이제 세포를 37도 체온에서 이제 배양하는데 28도로 낮춰버리니까 비타민C 생성 관련된 유전자, 열발생 유전자가 증가했고, 이 세포를 키운 그 배지, 액체 환경에서 비타민C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얘도 추운 온도에 되니까 비타민C를 생성을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조건에서 추운 온도에 노출시키는 거 말고 약물로 열발생을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열발생을 시키고 뭐 그런 거를 처리를 하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죠. 비타민C 생성 관련된 유전자 증가하고 열발생 유전자 증가하고, 역시나 그 세포를 키운 액체 환경, 배지에 비타민C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세포가 분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열발생을 유도하는 조건에서 지방세포가 비타민C를 생성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뭐 전달하자면은, 그래서 그러면 비타민C가 뭐 어쨌든 앞에 설명인 거는 그래, 비타민C가 열발생을 증가시키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진짜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쥐한테 비타민C를 먹여봤는데 고지방식에서 살이 이렇게 쪘던 것이 이렇게 확 빠져버렸어요.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뭐 지방이 당연히 빠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메커니즘을 보니까 열발생 관련된 유전자가 진짜 지방 조직에서 증가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가 증명하고 있는 가설인데, 혈중의 비타민C가 이 지방 조직이 추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은 혈중의 비타민C가 열발생을 시키는 지방세포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열발생 관련된 여러 신호전달 체계를 증가시켜서 결국은 열발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근데 또 하나 더는 얘가 계속해서 추위에 노출되면 혈중에 비타민C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진짜 필요하면은 얘 자체도 비타민C 생성 관련된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타민C를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지방세포 자체에서도 비타민C를 생성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래밍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인 가설이고요. 하고 싶은 말은 연구 하나하나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식상하게 생각했던 비타민C가 전혀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 그냥 항산화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실생활에 있는 거를 단순하게 봤던 거를 다른 거를 보고 현상적인 걸 관찰해 보니까 이런 쪽으로 적용할 수 있겠네,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영양소 또는 식품 성분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우스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C는 지방을 태워 없애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럼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살 빠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퀘스처너블입니다. 쥐는 비타민C를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식생활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특정 해조류가 이렇게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막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UN 환경기구에서도 해양오염원으로 모자반류를 지목을 했고요. 근데 모자반류는 사실 우리가 먹기도 하는 거예요. 뭐 모자반류 종류가 많지만 국으로 먹기도 하고 반찬으로 먹기도 하는 건데, 얘가 그만큼 소비가 적으니까 남아도니까 해양오염까지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고부가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고부가 같이 하냐에 따라서 뭐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근감소증, 근육이 소실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근육은 또 심각한 게 새로운 질병 코드로 부여가 될 만큼 이제 최근에는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얘 치료제를 만들면은 효과가 어떨지 뭐 실험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해양 오염원을 사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요거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자세히 얘기하긴 않겠지만, 근육 노화가 이렇게 유발된 질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딱 당기는 테스트, 사람하고 비슷해요. 뭐 악력 테스트 이런 걸 해보면은 특정 우리 해조류 모자반 소재를 먹였을 때 이렇게 손에 잡는 힘이 강해졌고, 그리고 추를 뭐 우리로 따지면 야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를 먹이니까 얘가 처음에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이제 근육 노화가 일어난 모델은 추를 드는 힘이 약해졌는데 이게 다시 강해지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뭐 MRI 찍는 것처럼 쥐도 이렇게 엑스레이로 우리가 체성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엑스레이 스캔을 하면은 어떤 쥐, 예를 들면 어떤 뭐 영양소를 먹인지, 뭐 어떤 처리를 한지, 이런 것들은 지방이 얼마고 근육이 얼마고 뼈의 뭐 미네랄 함량은 얼마인지, 이런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앞에 연구는 이제 역시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거의 진행되는 연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근데 저희 다양한 그 교수님들 또 엄청나게 흥미로운 연구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연구 분야 이런 것도 소개돼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또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론적으로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우지만 이게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지식으로만 남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적용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실험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식생활 안에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잠재되어 있다입니다. 꼭 그게 남의 식생활이 아니고 내 식생활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 저한테 나는 왜 이렇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는 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김치찌개 이것만 봐도 이미 여기서 열이 나고 계속 쳐다보면 진짜 땀이 날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쳐다보기만 해도 체내의 모든 신호 전달이 변해가지고 에너지 소비도 늘어나고 식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순전히 저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냄새를 안 맡더라도, 우리가 밤에 치킨 선전만 보더라도 갑자기 내에서 뭐가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고 싶은 연구는 보면은
시각이랑 식욕이랑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정말로 이거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음식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미술 치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컨셉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식생활 안에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한과에서 그 영양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 이외에 이면에 굉장히 다양한 잠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거나 할 때 정말로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넷 몇 개 쳐다보고 아니면 네이버 댓글 보고 막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는 정말로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정말 그냥 친구 따라 뭘 하거나 아니면 뭐 댓글 몇 자 아니면 뭐 인터넷 서치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제가 딱 식영 전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과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직간접적으로 알아보면은 실제로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